어, 반갑습니다. 오늘 3주차 진도론한 2강이네요. 네, 사회복지 실천론 3주차 2강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미시, 거시, 중시,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줬던 큼직큼직한 사상, 이론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혹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접근하는 그런 방식, 집단, 개인, 지역사회, 이런 이야기 좀 했었는데,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할까 해요. 사회복지 역사. 사실 이 부분도 결혼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교과서마다 조금 상이하기도 하고 교수님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얼추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 결혼 시간에 사회복지 역사, 그 1강 했던 사회복지 기본 틀은 거의 대부분 해요. 책에도 나와 있고, 혹시나 교수님들이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다 싶으면 학생들이 교과서나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자료가 없어서 예전에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자료와 너무나 많은 교과서, 너무나 많은 영상, 문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넘쳐나서 문제지 정보가 없는 게 문제가 되진 않죠, 요즘 와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교과서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의도하든 혹은 의도치 않든 빼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게 별로 어렵지도 않고. 물 먹었어요, 목이 아파서. 제가 요 한 주 동안 지금 계속 영상을 찍어서 목이 조금 아프네요.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너무 다행인 건 사회복지 영역은 자격증 관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셔도 진짜 어마어마한 자료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은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해력이라는 것, 리터러시라는 문해력의 관점에서 흔히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습득, 이해, 평가, 활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뭘 습득하는 과정. 이 습득하는 과정이 내가 무엇을 안다, 리터러시를 가진다는 것의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냥 습득의 과정이 없었죠. 그냥 내가 찾아서 가는 게 없어요. 그냥 누가 주면 그냥 이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이건갑다라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지식에 대해서 알 턱이 잘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도 바로 까먹고. 왜? 습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주는 것을 그냥 이해하려고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드리고 싶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지 내 것이 됩니다. 그냥 남이 주는 지식은 그냥 처음에는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거 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 여러분 몇 학기 지나고 우리 몇 학기 동안 공부를 했고 몇 년 공부했지만 정말 어떤 지식이 잘 머릿속에 남아요? 안 남죠. 왜냐? 내가 찾은 지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1번은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궁금하면 찾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진짜 맞는 지식인지 안 지식인지 쌍방향으로 검토해보고, 그리고 실제 내가 그것을 활용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친구한테,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한테 내가 배웠던 거 이야기해 드리세요. 이게 활용이에요. 말하면서 쓰면서 사람은 배워요. 안 되면 정리하세요. 하루하루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도 저처럼 유튜브 찍고 배웠던 걸 하루하루 기록해 보세요.
이게 지식의 형성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고 금방 시간이 지나면 휘발성으로 까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가급적 정말 가급적 여러분들의 지식은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간곡히 바랍니다. 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거 말해주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해줘봤자 여러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랬거든. 예, 나도 그랬어요. 근데 저 때는 이런 말을 해주는 선생님도 없어서 저는 그냥 지식이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예, 오늘 좀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이렇고요. 서구사회의 어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게 뭐 사대주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사회복지라는 학문 자체가 서양에서 왔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뭐 한국에는 없었냐? 여기 보면 우리도 뭐 우리도 뭐 진대법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 뭐 가난한 사람도 돕고 뭐 절에서 막 부잣집에서 막 쌀도 풀어서 사람도 먹여 살리고 국가가 뭐 많이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니아 등등에서 사회복지라는 어떤 체계, 관념, 뭐 형태, 태도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예. 그것이 어떤 국가의 형태를 띈다면 설사 부족 국가라도 거의 대부분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한 9할 9푼이라고 생각하는데 9할 9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라는 것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명확하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사회복지라는 것이 없는 나라는 없지만 사회복지를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학으로서 학문으로서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은 유럽과 미국이 유일합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수많은 지식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를 학으로 개념화시킨 게 단 하나라도 존재를 하나요? 당장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 없어요. 최소한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걸 학으로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떤 실용적인, 우리 나중에 조선 후기 나면 실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무엇을 학문으로 하기가 조선 후기쯤 나왔어요. 당연히 사회복지라는 뭐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학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유럽 영미에서 이것을 학으로서 봤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좋다, 영국이 좋아서 이걸 뭐 그 나라의 학문이 뛰어나서 보자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러한 인간의 행동,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체계나 어떤 형태를 학으로서 관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복지 전체의 역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학의 전체 역사이긴 하기 때문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이 수업보다는 사회복지 발달사 이제 사회복지 역사라고 이제 수업을 이름을 바뀌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걸 이렇게 PDF로 보는 게 좀 더 나으려나? 잠시만요. 조금 더 깨끗해 보이나요? 예, 제가 이걸 PT가 아니라 PDF로 조금 바꿨어요. 예, PDF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요 뒷부분이 살짝 이 정도 가리는데 좀 더 밀까? 됐어요. 네, 조금 화면 조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회복지 학의 역사를 우리가 배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회복지 전체 역사를 배운다기보다는 사회복지 학의 어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는 게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이제 유럽을 한번 봅시다. 유럽 보면 유럽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유럽을 간 친구도 많고, 참고로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20대 때 유럽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제가 그때 교환학생 이런 거 준비한다고 호주로 간다고 제가 유럽을 못 가봤고 아직까지 유럽을 못 가봤어요. 네. 한 번 정도는 진짜 가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 영국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축구도 보고 싶고, 독일에서 맥주 한번 먹고 싶고, 특히 스페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축구를 한번 보고, 이래저래 가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었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유럽이 되게 작아요. 지도를 보면 굉장히 유럽이 커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유럽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딱 봐도 그렇죠. 아프리카랑 유럽을 우리가 이렇게 넓은 지도를 보면 이 두 개의 지도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유럽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아프리카 절대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자기 나라 커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이상한 지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유럽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금방금방 가죠. 미국에 비해서도 엄청 작고. 자, 그 중에서 우리 영국 좀 봅시다. 영국을 이야기하는 게 영국에서 이 사회복지가 도출됐어요. 이게 참 자세히 보면 사회복지라는 게 도출되기 위해서는 산업이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어떤 부작용을 치료해주고 개입해주는 게 사회복지라고 보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정점에 이른 시기에 복지국가가 사실은 탄생하게 되었죠. 복지국가론이나 이런 내용, 특히 사회복지 역사 발달사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저는 아니고 다른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에서 혹시 모르는 친구 있으면 그때 수업에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사회복지 전체적인 어떤 영국에 보면 이제 구민법 한 1600년도에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구제는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최초의 빈민법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한 100여 년 정도,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왕실도 있지만 그 종교 교구도 굉장히 세죠. 영국 역사 같은 걸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요게 좀 더 와닿는데, 제가 몰랐는데 요즘 와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온다고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솔직히 약간 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세계사를 안 배우면 이 대학 와서 우리 흔히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사회과학이 인문학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인문학이 3대 인문학이 문사철 중에 사에 대한 역사잖아.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사회과학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근데 특히 한 10 몇 학번 이후부터 한 13, 14?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회사가 선택 과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라떼, 여러분 죄송해요. 라떼는 수능 과목이 14과목인가 그랬거든요. 그 사회과학 탐구에 윤리, 세계사 이런 게 물론 세계사나 사회 문화는 선택 과목이었지만 기본적인 과목들은 전부 다 열 몇 과목을 다 쳤었을 때 저는 그 세계사를 쳐가지고 수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기 좀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싶고, 혹시나 이제 영국의 역사나 이런 걸 모르면 미드 영드도 좀 많아요. 그런 헨리 왕 시대 이야기나 영국 전체 역사 같은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 영어 문화에 많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정말 그런 데서 나오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를 좀 잘 모르시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시면 좋은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수업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다음 한 1700년도에 이제 교구연합에 의해서 길버트법이 이제 제정이 되죠. 이제 길버트법이 왜 중요한 걸 위치를 가지냐면 오늘날의 어떤 임금 보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근로하게 되었거나 혹은 근로를 어떤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법이 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EITC, 그러니까 소득 같은 거를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뭐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사실 그 길버트법이 거의 최초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요거 좀 보셨으면 해요. 예,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고용 실업 대책이 길버트법이에요. 이전까지 엘리자베스 구민법 같은 것들은 일종의 그 빈곤 정책, 우리나라 국기초라든지 이런 정책이었다면 길버트법이 좀 더 한 발 나갔던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가 신구민법이 1800년도 34년쯤 나오는데 이게 열등처우의 원칙을 되게 강조합니다. 열등처우, Principles of Less Eligibility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기관에서 돈을 주는 게, 이 돈을 주거나 현물을 주는 것이 그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 최소임금 우리가 지금 얼마지? 한 1,180 얼마인가? 잠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180을 잡자. 이 180보다도 무조건 적는 거예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79만 원.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복지가 필요하고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차로 버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적어야 돼. 이게 열등초우의 원칙입니다.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많은 국가에서 이 열등초우의 원칙이 사회복지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이 열등초우 원칙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보다는 이 열등초우의 법칙을 잘 못 지킨다라고 하면 사회가 좀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실업급여가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높아. 뭐 한 최소한 50만 이상 높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하겠어요? 저라도 일하지 않아요. 저라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체계가 운영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열등초우의 원칙. 이것이 좋다 나쁘다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부담감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웬만한 복지제도가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 열등초우의 원칙이 약간은 벗어나는 것도 좀 간헐적으로 보면 계산해보면 좀 계산을 해보면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크지가 않아요. 정말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 열등초우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그림에서 이야기했던 여기서 했던 이 640개 자선단체가 여기서 등장한다. 1860년, 61년 드디어 얘가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자선조직협회라고 불리는 거,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라는 건데, 이게 막 사람들이 이 18세기에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고 난리가 나요. 진짜 산업화 시작되고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 자세한 거 여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PPT 보시고 여러분들 요 유튜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유튜브인가 잠시 보여줄까? 제가 영국의 산업혁명 요거예요. 제목이 이런 거거든요. 영국의 산업혁명. 요거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좀 보시고 보시고 나서 영국이 그때 그런 상황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안 배워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띄워놨습니다. 어차피 요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좀 아시고 이 배경을 좀 백그라운드를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한 1800년도에 엄청나게 영국의 빈민뿐만 아니라 아동 착취, 공장에서 아동 착취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다치거나 공장에 다치거나 장애를 겪거나 정말 거의 빈민한테 못 사는 사람한테는, 중산층 이하한테는 거의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굉장히 잔인하죠. 영국의 어떤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잔인한 역사가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종교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도와주자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그 사회복지에 영향을 줬던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보면 사회 진화 이론 있죠. 다윈에서 발달된 사회 진화 이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의 개념, 진화론에 이 적합한 사람이 누구다? 부자예요. 이들의 관점에서 부자가 적자예요. 적합한 사람. 그럼 빈민은 뭐다? 빈민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도태된 사람이 이 부자한테 피해를 안 줄 정도로 얘들도 살아야 된다. 얘들도 사람이기에 이런 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 주로 이제 성직자 종교단체 자선가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 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빈민들을, 도태된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생겼죠. 이게 600개가 생겼다고. 600개. 너무 많잖아. 너무 많다 보니, 이걸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보자. 너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해보고, 그 안에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 COS인 거예요. 효율성이나 협력을 이런 걸 강조하고, 이게 중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나 이런 관념이 오늘 사회복지에도 많이 남아있죠. A 복지기관에서 뭘 주게 되면 B 복지기관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똑같은 서비스 X를 최대한 안 받게 만들어 놓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으면 여기서는 굳이 받지 마라. 여러분들이 받는 장학금도 그렇잖아. A라는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게 되면 학교 외에 다른 장학금을 못 받게 하잖아요. 사실 뭐 중복으로 받아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외부에서 받게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혹은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외부 장학금 못 받는다라고 어떤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정해놓은 데도 많죠. 이게 이런 개념이 이때부터 도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중복에 대한 것을 좀 많이 막아 놓습니다. 하나만 받아라 이런 것들.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자, COS가 했던 게 주로 뭐냐면 가정을 방문해요. 가정 방문. 이 가정 방문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라고 불렸냐면 우회 방문단, 한국말로, 영어로 friendly visit. 그 다음에 이 우회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누구다? 백인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 주로 있는데 이걸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불러요.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이 사람들이 주로 뭐 했냐면 이 빈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교육을 해요. 어떤 도덕적으로. 왜? 빈민은 이게 이 사람들의 관점은, 이 COS의 관점이 뭐냐면 이 빈민, 못 사는 사람들은 왜 못 사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나태하다라는 거 한마디로. 나태하다. 되게 너 나태해. 그러니까 이 우리한테 도덕성 교육을 받으면 너희가 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빈곤 탈출의 확률이 높아진다. 너는 너무 나태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교육을 많이 하고 수혜 자격, 너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왜? 너 일하는 사람인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일 안 해. 너는 나태한 거다.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혜 자격을 조사하고 만약 일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아파서 못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못하거나 이러면 좀 도와주고, 너 일할 수 있는데도 막 술 마시고 싶어서 일 안 한다. 너는 도와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도와주는 것조차도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관점을 보면 철저할 정도로 개인에 맞춰요. 아이고. 개인에 맞춥니다. 개인.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나태함, 나의 불성실함이 빈곤을 만든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빈곤하다 그러면 너 때문이에요. 뭔가 좀 기분 나쁘지 않나?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잘 못하고 취업을 못하니까 돈이 없으면 네가 뭐 나태해서 그렇다고. 너 때문이라고. 100% 너 때문이라고. 기분 안 나빠요? 좀 나쁘죠? 아니,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사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지금 역병이 창궐해가지고, 뭐, 일할 곳이 없는데 너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뭔 죄를 졌어.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예. 이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게 뒤에 나올, 세리먼트 하우스, 인보관 활동의 기본,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발전 과정을 좀 보면 이제 1869년에 런던에서 이제 생겨났고 77년도에 이제 뭐 미국 그 버펄러에서 이제 갖고 오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빈민구제, 그 다음에 불평초의 원칙,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COS.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한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야. 니들이 하는 짓을. 아니, 도와주는 거 좋긴 좋은데,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사회가 이렇게 돼 있고, 아니, 그 내가 어릴 때부터 뭐, 공부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뻔한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관점이 시작됩니다. 이제, 인보관 운동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세틀먼트 하우스. 제가 처음에 이 인보라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쳐봤어요. 이게 이웃이란 뜻이래요. 이게 중국말인가? 일본 한자인지 모르겠지만 인보라는 게 이웃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썼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썩 그렇게 좋은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을 만들었으면 이 인보라는 말은 안 쓰고 글쎄요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같이 함께 공동체 함께 운동이라든지 뭐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공동체 협력 운동 뭐 이런 말을 썼을 것 같은데 인보간 공동생활관 운동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함께 생활 뭐 이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어릴 때부터 인보라는 말을 모르다가 어쨌든 1884년에 이제 그 토인비 호리를 만들어져요. 이제 이 토인비 호리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인데 이 학생이었어요. 학생. 옥스퍼드 대학원생이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이거 인보관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마네트 신부님인데 같이 막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걔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토인비 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보관 운동이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세틀먼트 하우스 지역사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지식층이나 뭐 좀 어느 정도 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 빈민과 함께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것의 어떤 삶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런 자원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유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썩 많진 않아요. 썩 많진 않은데 오히려 미국에는 좀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되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제가 미국에 학교 다녔을 때 우리 학교 그 주변의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냐면 믹스드 인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임금과 어느 정도 고임금의 그 주민들을 어느 한 타운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타운 자체를 예쁘게 집을 만들어줍니다. 국가나 정부가. 거기서 사람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빈민들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 교육하는 거 보고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따라 하겠죠. 마찬가지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빈민들이 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네, 위험하지 않네 라면서 그 사람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어렵죠. 한국에서 뭐 집 지어줘가지고 빈곤 가정이랑 뭐 이렇게 아파트 만들어주고 이러면 물론 지금 우리 임대아웃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말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썩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주택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굉장히 인생의 가장 큰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쉽사리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필요한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가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열등초의 원칙과 주거복지가 이렇게 잇대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최소 노동시장에서 나도 이렇게 집이 없고 허름한 집에 사는데 왜 저 사람 나보다 좋은 데 사나라는 말이 딱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 주거복지가 이
거기서 딱 막혀요. 이 열등처우의 원칙이 사회복지 영역에 아주 강하게 뿌리 깊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맞추니까 뭐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와서 미국 이제 84년도에 영국에서 하고 이 제인 아담스라는 선생님께서 여기 방문하세요. 토인비어를 방문하시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아, 나도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 물론 미국에 이전에도 세르먼트 하우스가 있었지만 제인 아담스가 시카고에 있거든요. 시카고 저도 이제 한번 그냥 이걸 헐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시카고에 있는 헐하우스를 쓱 지나가 보긴 했어요. 놀러 가봤을 때 가보지는 않고 헐하우스가 어떤 미국의 어떤 세르먼트 하우스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다시 한번 더 볼까? 뭐를 하고 있는지. 자, 영국에 이제 토인비가 만들어지고 89년에 아담스 선생님께서 이 헐하우스 시카고에 건립을 하시고요. 이 인보가능 운동에 시험도 많이 나오는 게 3R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지던스, 리서치, 리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거주하고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같이 연구 조사를 하고 개혁, 어떤 리폼, 어떤 빈민을 변화시킨다. 여기서 연구 조사는 앞에 COS의 연구 조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COS의 연구 조사는 일종의 소득 테스트예요. 민 테스트, 그러니까 소득 검증하는 거예요. 니 진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냐, 얼마 적게 벌고 있냐, 니가 진짜 노동할 수 있는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조사는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클라이언트 빈민의 욕구를 파악하거나 문제점, 환경을 파악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게 좀 강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주류가 그런 조사예요. 그러니까 개인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 조사는 여기서 조사는 말 그대로 리서치예요. 욕구 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욕구조사 같은 걸 꽤나 많이 해요. 뭐 실습 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각 조직에서도 만족도 조사,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수업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나 학생, 조직원의 어떤 환경, 그리고 성향,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때 인보관원도 세르먼트 하우스가 이런 연구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곤이 물론 개인 때문에 빈곤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술 먹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빈곤하다. 개인의 문제일 수 있죠. 그래도 한 5할이라고 칩시다. 한 50%. 근데 사회 환경이 나한테도 5할 이상은 미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지금 같은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시 같은 경우도 시험 다 취소되고 자격증 시험도 지금 다 연기되고,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아예 채용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요. 이 상황에서 과연 학생의 빈곤이, 학생이 지금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 정말 개인의 나태함인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지금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같이 사는 이유가 함께 살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해야지 조사가 가능하고, 우리 그때 그 1강에 제가 관계론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관계론. 내가 그 관계가 돼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고 해야지 그 사람한테 인터벤션이라든지 평가도 가능하죠. 그래서 얘들은 주로 개인보다는 사회 환경에 더 많은 초점을 줬어요. 환경이 인간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논리가 되었죠. 이게 이런 두 가지의 이 생각, 개인주의와 환경주의가 나중에 190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어떤 논쟁을 일으키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진단주의, 기능주의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뒷부분을 할 건데, 이런 이야기 어떤 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1800년도부터 계속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에서 크게 두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어떤 문제를 개인에게 보는 관점과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사회에서 보는 관점. 물론 오늘 와서는 이거를 통합해서 보고 통합을 넘어서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 사회복지 정책, 경제 정책에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예,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그런 정책들, 뭐 아주 단순하게 어르신들 교통 서비스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니면 국기초, 뭐 청년수당, 뭐 수많은 정책,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고르게, 어떨 때는 얘가 더 크게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얘가 더 크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 그게 단순히 200년 된 게 아니라 지금 벌써 1800년도면 900년도 거의 한 100 몇십 년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딱 보면 좀 다르죠? 예.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두 개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여기는 도덕성이라면, 여기는 어떤 욕구 파악 같은 같은 게 있고, 구제를 등록. 그러니까 이게, 너 구제받으려면 어떤 우리의 절차에 따라와 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뭐 여기는 자립운동, 젊은이 위주, 여성 위주, 개인에 둔다면 여기는 환경에 보고. 나는 훗날 이게 개별 사업의 토대가 된다면 얘는 집단 사업, 지역 사회 사업의 토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두 가지가 달라요. 누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서구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강조하는 사람, 여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안에서 사회와 인간, 개인과 사회, 개인과 환경, 이 두 가지를 골고루 보거나 하나를 강조하는 관점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볼게요. 자, 이제 1900년도로 넘어갑니다. 이 1800년도까지 이제 이런 거 막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막 논의하고 활동을 하다가 1900년도쯤 와서 이런 어떤 논란이 일으키나요? 정말 사회복지가 일을 하고 있고 뭐 돈도 좀 받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정말 전문적인 일인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오늘날 우리 말하는 의사, 판사 뭐 이런 전문직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일정 부분 있지만 이게 여기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돈을 받을 만한 프로페셔널한 직업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전문성이에요. 사회적 높은 지위의 전문성보다는 전문성의 두 가지 관점으로 쓰는데 이 전문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 플렉스너가 한 1915년도에 이 컨퍼런스를 초청했어요.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 플렉스너가 와가지고 이제 찬물을 막 끼얹는 거죠. 아니라고. 너희 전문직 아니라고. 너희는 그냥 단순한 중개상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직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일단 너희 과학적 근거 없고 그냥 막 하고 너희 고유의 어떤 기술이 없다고. 그냥 너희 남의 거 와서 빌려 쓰는 거라고. 그리고 너희 조직체도 없잖아. 관리하는 거. 조직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윤리 강령도 없네. 그래서 사회복지 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삥 받은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듣고 보니까 다 그럴듯한 거예요. 도저히 반박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플렉스너가 이제 못을 박았죠. 마음에 못을 박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우리도 전문직처럼 해보자. 교육제도를 이제 만들어기 시작해요. 이게 그 전에 이제 1989년도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쭉 되면
이제 17년쯤 되면 미국에 한 17개 사회복지 대학원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1919년이면 1906년, 잠깐만, 100년, 2016년인가? 2016년인가 보다, 15년, 16년.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학교가 1916년인가에 지어졌거든요. 이 17개 학교 안에 제가 나왔던 학교도 여기 있어요. 케이스 웨스턴도 여기 있는데, 2015년인가 16년도에 학교가 17년인갑다. 그때가 아마 학교에서 100주년 기념을 했었어요. 저는 못 가봤지만 한국에 있는다고, 학교가 그때 100주년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이때 1900년도 이후로 이제 보수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이 도출되었고, 이 사람이 주로 뭐 했냐면, 이 우회 방문단 그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관리하는 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그들이 했죠. 예. 그리고 점점점 18년, 21년에 막 새로운 이게 그 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면 제일 먼저 여기 미국의 어떤 사회복지의 어떤 특성을 알게 되는 게, 미국 전체 사회복지사 협회보다 병원 사회복지사 협회가 먼저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지역사회 이런 사회복지보다 병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더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년 사회복지 랭킹 나오는 뉴스, 무슨 뉴스 랭킹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일 공신력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사회복지가 사회과학으로 보지 않아요. 거기서 사회과학 영역 찾으면 사회복지 없어요, 아예. 사회복지는 어디의 영역이냐면, 헬스 사이언스에 들어있어요. 뭐 널싱이랑 이런 걸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과학으로 보는 게 잘 아니에요. 사회복지를 건강, 헬스 사이언스로 많이 봐요. 재활, 죄송합니다. 재활, 널싱, 소셜워크 전부 다 건강과학으로 들어가요. 사회과학이 이게 관점이 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보면 딱 나옵니다. 역사를 또 봐도.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건강으로 보냐? 이런 데서 유추해 볼 수가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명의 선구자가 나옵니다. 메리 리치몬드라는 선생님이 나와서 책을 쓰세요. 17년에 소셜 다이어그노시스. 다이어그노시스 하니까 좀 느낌이 좀 이렇게 오죠? 감 좋으신 분들은 진단. 진단 누구의 진단일까? 이 진단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왜 이런 말 도출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당연히 프로이트 때문이죠. 1901년인가? 제 기억에 1901년인가가 아마 드디어 그 유명한 꿈의 해석이 나온 책입니다. 꿈의 해석. 찾아보니까 꿈의 해석이 프로이트가 1899년 11월에 빈에서 출간을 했고, 실제 출간일은 1900년도라고 하네요. 1901년에 1900년도라고 합니다. 꿈의 해석이에요. 찾아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자, 이 프로이트의 1900년도 이후에 프로이트가 이제 나중에 대박을 치죠. 완전 슈퍼 대박을 칩니다. 진짜 오늘날에 BTS 같은 진짜 함께해서 대박을 쳐요. 초 울트라 대박을 칩니다. 이때까지 꿈의 해석 이런 것들은 어떤 유대인의 어떤 비장의 어떤 미드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것을 유대인이었던 프로이트가 학문적으로 공개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메리 리치몬드도 소셜 진단, 이 진단이라는 것을 여기서 영향을 받아와요. 물론 나중에 한 1922년도인가 이게 케이스워크, 이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이때 한 4, 5년 지났을 때도 이때 중요한 이야기, 인간과 환경의 조절이라는 그 유명한 person and environment라는 개념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명확하게. 환경 속의 인간. 사실 이 환경 속의 인간 개념은 서양 애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먹고 들어가잖아. 우리가 우리 동양의 관점에서 자연을, 환경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서양의 관점에서는 환경이라는 것은 극복의 대상이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역사나 개념 이런 거를 책을 보시면 그리스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얘들이 어떤 항해 시대 때부터 가져왔던 자연에 대한 관점은 언제나 극복의 대상이에요. 이용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동양의 관점과는 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혹시나 뭐 시간이 되면 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지식 체계나 인식 체계에 대한 관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긴 해요. 이게 나이스벳의 어떤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이 서양과 동양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요런 거 제가 너무 오늘 말을 많아가지고 진도가 빨리 안 나가는데 좀 빨리빨리 갈게요. 다시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놨고, 이 학교가 이렇게 발전됐고, 7년 했고, 17개 학교 나왔고, 리치몬드에 조사된 걸 제가 퍼스널 인바이트먼트가 여기 나왔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별거 어려운 게 아니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920년도에서 50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 이제 드디어 3대 방법론이 도출돼요. 그때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프로이트가 막 정신역동이 한 20년 출판된 지 한 20년 지나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와중에 뭐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PI를 해야 된다. 환경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COS랑 세르먼트 하우스에서 개인이 때문이다, 아니다, 사회 문제 때문이다, 환경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가 막 복잡하게 진행되는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였다고. 이 20년대부터 한 30년도의 시대가.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어떤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어떤 이 정신역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개별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퍼스널 인바이러먼트라는 이런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 세틀먼트 하우스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집단 사회복지 같은 관점을 또 뭐 만들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죠.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국가 전체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뭐 뉴딜 정책 이후로 뭐 건설만 한 게 아니라 복지 사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마다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일종의 복지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오늘날 커뮤니티 소셜 워크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이 세 가지 형태의 복지가 함께 도출되는 흔히 말하는 복잡한 어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시대 때. 여기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역사를 조금 보시게 되면 어떤 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 공황에서의 어떤 일어나니까 이전까지는 어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사회 문제지 않냐, 사회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 문제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여전히 개인의 문제도 존재한다, 진단주의 아니다, 뭔 소리냐, 어떤 환경의 문제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기능주의, 어떤 질병의 심리학, 성장의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데 후에 가서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게 다 두 개 통합되고 뭐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니까. 근데 이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엄청 막 싸워요. 이 연구자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진단주의와 이 기능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진단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프로이트 할아버지의 어떤 정신분석 이론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정신분석의 인간의 멘탈을 질병이라고 봤어요. 질병. 우울증, 뭐 되게 다 질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빈곤도 그냥 질병으로 본 거예요. 그냥 정신에 문제가 있고, 제 정신에 문제 있어. 이거 병이야, 이거. 질병이야. 병 때문에 그렇게 행동도 이렇게 나와. 당연히 이게 빈곤이겠지. 그러니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 가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우리 진찰하잖아. 진단해요. 그 다이거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는요.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빈곤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병을 멘탈 프로블럼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이고, 그거 알죠? 무의식. 어릴 때 무의식이 평생을 좌우한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열심히 적어놨죠. 개인적으로 저는 프로이드의 어떤 진단주의나 어떤 프로이드식 사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아마 인행사 시간에서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알겠지만, 제가 정말 프로이드를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솔직히 프로이드가 미친 인간이 아닌가라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항상 하는 말 있죠. 프로이드가 제가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짜증나도, 이 프로이드의 이론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유용해요. 제가 이 이론을 혐오하고 싫어한 건 별개로 이 이론은 유용하긴 합니다. 제가 아마 이거 끝나고 한 4강쯤인가 5강쯤에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이론은 뭔가. 제가 그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어떤 이론도 다 틀렸어요. Every model is wrong이에요. 모든 이론은 틀렸지만 모형은 유용하긴 해요. 제가 이 모형이 틀렸거나 싫거나 이거는 별개로 이 모형이 유용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유용하긴 해요. 이 모형이 유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형이 유용하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우와. 이 모형이 맞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유용해요. 이 관점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용하다고 해서 좋거나 유용하다고 해서 옳다, right이 아니에요. useful, 영어로 useful은 right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아셔야 돼요. 마치 오토바이가 빨리 간다고 해서 유용하다고 해서 그게 오토바이가 안전하고 오토바이가 차를 대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이론도 그래요. 자, 그럼 기능주의는 뭐냐? 여기서 기능주의가 나와요. 기능주의는 어떤 환경과 나의 상호작용으로 사회기능을 보죠. 사회기능이 랭크가 이제 말한 건데, 개인의 의지,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회 환경과의 작용에서 사회가 이렇게 뭐 좋거나 안 좋지만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강점, 간점이라든지 강점, 임파워먼트 같은 것이 여기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간이 이렇게 의지가 있고 잘 할 수 있으니까 정부나 국가가 이런 것을 잘 컨트롤 잘 해준다,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막 싸워요. 막 싸우고, 아니다, 네가 틀렸네, 아니야, 맞아, 헛소리 하지마, 네가 이게 막 30년대 40년대 막 싸웠다고. 특히 30년대.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두 가지 제가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얘는 치료의 관점을 뒀고, 얘는 헬핑, 서로 돕는다고. 우호. 치료와 우호는 다르죠. 여러분 병원 가서 선생님이 여러분을가 돕진 않잖아. 치료를 하지. 여러분 보고 여러분 감기는 이겨낼 수 있어요, 화이팅, 하자 화이팅, 집에 가, 이렇게 안 하잖아. 진찰하고 약도 주고 뭐 주사 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달라요. 자, 한 50년대 70년대쯤 되고 오면 이 초점이 이제 환경으로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논의하다가 보면 이 세 가지 방법이 좀 대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뭐 여러 군데 많이 진출을 해요. 여러 군데 진출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현실 뭐 이렇게 막 보게 되겠죠. 뭐 이전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뭐 3대 법칙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복잡성, 이런 게 막 도출하게 돼요. 뭐 이런 시점에서 왔을 때 이때 이제 밀포드 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여러분 나중에 밀포드 회의 그냥 검색해 보세요.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막 다양한 방법론 우후죽순하는 걸 한 8개 정도로 공통 요소가, 이런 게 8개 정도 공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방법론 간에 그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게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공통성이다. 그러니까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앞에 3대 방법론 10개, 각각 10개, 막 30개, 40개 아니야. 그 중에 각각 방법론도 있지만 방법론 안에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한 회의예요. 이게 어떤 통합에, 요즘 맨날 이렇게 열리네. 그냥 통합에 대한 어떤
시도, 중요한 시도라고 하고, 이게 한 번씩 시험에 나와서 제가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통합 모형 보면 이게 많아요. 뭐 4체계 모델, 6체계, 뭐 단일체계, 생활 모델 있는데, 제가 여기 쭉 제가 올린 거 보면 제가 좀 이게 좀 정리 좀 해놨어요. 이렇게 저도 이게 뭐 잘 안 봐서 헷갈리긴 해서 뭐 요새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브로그로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원점으로 갈게요. 이쪽인가? 이쪽에 볼게요. 그리고 요 시대를 넘어서면 이제 드디어 새로운 관점, 다양성 오늘날에 와요. 이제 오늘날 오면 일반 체계 모델, 생태 체계 모델, 아마 이 뒷부분 아마 제 생각에 계획에는 5강 정도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제가 이제 등장해서 막 이렇게 해줄 거예요. 원래는 이 수업이 플립디드 러닝이라서 제가 요 시간 되었을 때 한 5개, 6개 이론을 이 그랜드 띠오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이론들은 뒷부분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셔도 됩니다. 또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 오타란다. 여기 좀 위로 내가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냥 보세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쭉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PPT 올리는 것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우리도 보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는 게 아니라 진대법, 흑창, 의창, 뭐 상평창, 여러분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뭐 조선시대도 있었고 향약, 뭐 두레, 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아까 도입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문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것을 학으로 승화시켰고 발전시킨 것은 영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체계 안에서 발전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학문 영역에서는 따라가는 개념이니까 속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따라간다고 생각하게 되고, 언젠가 우리가 미국식 영미식 사회복지를 더 넘어서 흔히 말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탈추격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패스트 파워 추격의 시대를 오잖아요. 언제는 우리가 이제 탈추격, 더 이상 추격하지 말고 우리 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요. 벌써 우리 BTS도 나오고 봉준호 감독님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의 것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체계, 생각, 지식이 세계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탈추격의 시대를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정도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쨌든 이런 탈추격의 시대를 앞서기 전에 역사를 먼저 봅시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한국에 왔죠. 뭐 수많은 단체들이 왔어요. 단체들이 오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막 중복으로 자원도 없는데 막 중복으로 주고 이런 것을 좀 조정하는 하자. 그래서 카바라는 외원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COS와 좀 비슷한 걸 해요. 뭐 연합 정보도 교환하고 연합 연구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게 카바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기보다는 카바들이 이런 정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금의 복지부를 말하는 보사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70년도까지 활동을 했고, 이게 50년도에 부산에서 시작되었어요. 부산. 그러니까 사회복지 역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는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부산 사람들은. 사회복지는 부산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부산의 사회복지를 보면 이런 그런 각 단체의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역사의 흔적의 파편들이 좀 보입니다. 요런 게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볼게요. 카바가 어떤 거 했냐? 뭐 정보 교환, 사업 연락, 뭐 교섭, 조정, 뭐 서비스 중복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해봐. 그때 막 먹을 것도 없는 시대에 막 쌀 한 포대를 어떤 A라는
뭐 쌀 10가마를 A라는 마을에 줘야 되는데 사실 뭐 A 단체도 주고 B 단체도 주고 한 마을에는 쌀이 뭐 20가마고 B 마을에는 한 개도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다 원체 못 먹는 시대고 없으니까 받았죠 그러면 안 받았다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앞에 뭐 가족이 막 못 먹어서 울고 있고 이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 시대 때는 뭐 그쵸? 그러니까 단체들이 서로 연락해서 뭐 A 마을에는 얼마 줬다. 너희가 얼마 줬냐? B 마을에는 부족하다. 그럼 너희가 줘라. 뭐 이렇게 조종하는 게 그 카바의 어떤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을 보면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바의 영향을 보면 이제 보통 카바 단체들 대부분 어떤 선교 단체가 위주로 많았어요. 카톨릭 기독교도 많았고 이들이 오늘날 와서 이제 사실상 서구식 사회복지 제도들을 많이 소개해줬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미국식 사회복지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이때 카바에서 왔던 단체들이 거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많이 와가지고 그들이 한 근 50년, 100년 넘는 근 100년 됐죠? 한 1800년 계산을 때려보면 한 100년 가까이 맞지? 기간이 100년인가? 갑자기 연도가 생각 안 나네요. 아까 앞에서 이때쯤이 COS 했던 데가 1860이니까 한 100년 좀 됐네. 걔들이 한 100년 정도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아주 급속한 속도로 제공했다. 그래서 이 카바야 지금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이재단 여러분 실습 많이 가고 싶어하는 저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저기 수정동에 있는 이게 이제 원래 기독교 아동복지회 뭐 이렇게 이름 바뀌었고 원래 선명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이제 월드비전 홀트는 그대로 있죠. 여기 광안리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Save the Children 뭐 요런 데들이 어떤 카바의 활동을 계승하는 단체라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네, 드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잠시 볼까? 이게 각각의 단체들이 이렇게 제가 다시 할게요. 여기 보시면 빗물을 가려주기도 하고 그 어린이재단이 홍보 영상 같은 거예요. 우산은 모두에게 뭐 이렇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각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하는 기간 태아복지도 마찬가지고 월드비전도 마찬가지 이런 거 좀 설명하는 걸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제가 시간이 상 이걸 뭐 다 넣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PPT를 띄워 주거나 아니면 요거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링크도 걸어줄까 생각하다가 딱히 뭐 제 영상도 아닌데 뭐 링크까지 걸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링크 못 걸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네 47년에 이화여대가 만들어졌고 뭐 중앙대 이어서 중앙신학대는 강남대 현재 강남대고 쭉쭉쭉 만들어지다가 2020년에 부경대도 사회복지 융합전공을 만들었죠. 네 박수. 네, 사회복지 융합전공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일이에요. 특히 사립대가 아닌 국립대에서 어떤 이렇게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운영하고 학생을 키우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전남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는 아직까지 전공을 못 만들었어요. 예, 저희는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고 우리가 아까 모든 교수님 그리고 융합 전공이라서 저희랑 그 유교과랑 같이 조인해서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커리큘럼은 거의 뭐 90% 이상이 저희 과로 돼 있지만 많은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지금 이제 실천로는 행정학과에도 열리지만 융합전공에도 함께 열리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듣고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우리가 그때는 사회복지
트랙이라고 했죠. 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잘 올해 2020년 학번부터는 융합전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쁨과 축하와 말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발달 과정을 조금 볼게요. 이렇게 지도 이렇게 형태로 조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 서구에 비해서는 그 발전 체계가 좀 짧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굵직굵직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이제 70년에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이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 83년도에 전면 개정돼서 이때 비로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뭐 1급, 2급, 3급 있었나?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작년 이후부터 이제 3급 자체가 아예 사라졌어요. 이제 1, 2급밖에 없죠. 1, 2급밖에 없고 그 다음 1987년 아마 서울시 관악구에서 이제 시작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전담요원 그러니까 그때만 동사무소에 이제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뭐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나? 그쵸.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아마 동사무소에 배치되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딴 데 배치될 게도 없고 그리고 이때 89년에 복지관이 이제 표준화된 복지관이 운영되었고요. 89년에 영구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는 무조건 사회복지관에 의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 지금 꽤 많이 다녔는데 부산에 어디지? 지금 이름이 까먹었어요. 단감은 아니고 저기 덕천? 네, 덕천 복지관이 아마 대표적인 영구임대 복지관이고 있고 저기 다대포에 있는 두송도 아마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99년에 사회복지 별정직이 이제 일반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고 앞으로 점점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늘어날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예상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10년에서 길어봤자 20년 정도만 흐르면 아마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지금 행복센터죠. 이미 이름도 행정복지센터로 거의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행복센터에서 일하는 그 9급, 8급, 7급 공무원의 제가 봤을 때는 6할에서 7할은 전부 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최근 한 3년? 더 길게 잡아볼까 5년 동안 정말 주민센터 혹은 행복센터 가서 서류 떼본 친구들 있나요? 없죠. 없어요. 거의 모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인감증명 이런 거 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뭐 전셋집 구해가지고 그 확인받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지? 저 이름 까먹었네요. 그거 받는 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주민센터 가서 뭐 받을 게 없어요. 할 게 없다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는 거의 복지 직렬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점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길어봤자 10년이에요.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주민센터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일반직 공무원은 안 뽑냐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흔히 말해서 어떤 대면 일보다 관리직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주민센터급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복지 직렬 내지 복지 업무밖에 남을 게 없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 진짜 그럴까요? 말했지만 이미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가 점점점 비대면 사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적금, 은행 통장 개설할 때도 특히 적금 펀드 같은 거 넣을 때도 다 비대면이에요. 여러분 대면으로 안 하죠. 여러분 카카오 뭐 이쪽 계열서 통장 만들 때 뭐 어디 카카오 은행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트렌드 자체가 전부 다 비대면으로 바꾸고 있는 시점이고 이 코로나 19이 여기에 그냥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아마 기업의 거의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비대면 형태로 그 일하는 업무 구조를 다 바꿀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이 안 바뀔까?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바뀔 겁니다. 길어봤자 10년, 짧으면 5년, 3년 안에 이 모든 체계는 점점점 바뀔 거예요. 이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전담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앞으로 미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지위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좀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또 뭐가 있냐면 정신보건 영역이에요. 보통 정신보건법,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는 게 한 95년 제정, 그러니까 96년에 이제 시행되었는데, 그 요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 요원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랑 정신보건 간호, 정신보건 심리상담 이쪽 그 세 파트가 정신보건 요원이라고 그래요. 그 세 종류 요원 중에 사회복지 직렬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통 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2급 그리고 1급 시험을 다 보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사회복지 직렬에서도 정신보건 영역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정신보건 영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련 받는 시간을 좀 까먹었어요. 여기 뭐 그 시간이 있던데 꽤 길어요. 우리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120, 160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또 97년인가 이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법이 이제 사업법이 아니고 시범사업이 도입됐죠. 시범사업이 도입되고 뭐 학회 만들어지고 협회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비해서 에 비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진행되지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 저는 이런 거 만들어질 때 협회 만들어지고 할 때 막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다 양호 선생님처럼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게 사회복지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경찰이 들어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상담이나 이런 케어, 돌봄, 치료가 아니라 어떤 경찰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로 우리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뭐 학교폭력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학교폭력의 어떤 것도 저는 뭐 충분히 이해되고 하지만 꼭 경찰관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한 조직에서 경찰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좀 커요. 왜냐면 그걸 보호의 관점에서 보기 하지만 그걸 역으로 해석해 보면 범죄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범죄의 관점. 물론 학교폭력은 일종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투입되어서 학생들 관리, 감독,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논쟁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경찰이 아닌 어떤 사회복지 직렬의 어떤 상담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한데, 그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경찰 보고 이런 사회복지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배우신 적도 없고, 그것을 해야 될 어떤 의무도 없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영역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뭐 얼추 뭐 우리나라 역사나 사회복지 역사를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2019년에 우리나라 작년에 사회복지 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이거 좀 갖고 올게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가지 사회복지 사업법이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하는 건 교과목이에요. 예, 교과목 이후에 97년 이후에 지금 20년간 바뀐 적이 없어서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볼 게 이런 거죠. 먼저 대학원이랑 여러분 학부가 조금 달라요. 대학 학부 다른데, 대학원은 사실 뭐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대학원 달라진 게 없고, 학부만 이렇게 볼게요. 학부만 이렇게 좀 보시면, 예전에 필수 과목이 10과목이고, 예전에는 4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10 플러스 4였거든요. 필수 10과목을 하고, 이거는 이제 1급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죠. 30학점. 그 다음 선택 과목 4과목을 했는데, 이게 4과목이 아니라 이게 7과목으로 변동됐습니다. 이렇게 7과목으로 변동됐습니다. 그러니까 21학점을 들어야 돼요. 21학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릴까? 크게 21학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 이름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과목 자체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도 지금 조금 작년에 좀 힘들었었는데 과목 늘리고 바뀌고 한다고 친구네 조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예전에는 사회복지 개론인데 이제 사회복지 학 개론으로 이름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원래 인행사가 교양에 있다가 이제 인행사가 이제 2학기 전공 과목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 바뀐 건 이런 거 좀 변화되었고, 잠깐만. 왜 안 나오지? 사회복지 인행사가 이게 전공으로 변화되었고요. 또 보면 우리 법제론 있었잖아요. 법제론이 이제 이름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바뀝니다. 네, 실체와 이름이 좀 바뀌고요. 또 뭐가 있나? 오, 잠깐만, 갑자기 또 바뀌었다. 또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의료사회 사업이 복지, 그러니까 사업 붙였던 과목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복지로 바꿔버렸어요. 복지로 바꿔버렸고,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발달사를 여기 역사라고 이렇게 다시 이름이 정정되었습니다. 역사라고 이름이 정정되었고요. 또 보면 과목이 좀 많이 늘었어요. 우리 과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사례관리론을 우리가 좀 다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희 학과가 지금 갖고 있는 과목들 좀 보면 저희과 선택 과목 여긴 다 있고요. 당연히 여긴 다 있고요. 저희 이제 아동복지론, 뭐 제가 하는 노인복지도 있고, 뭐 어디냐, 문제론도 저 있죠. 문제론도 있고요. 자료분석론도 있고, 프계평도 있고, 사회복지 역사, 윤리와 철학이죠. 윤리와 철학이고, 대학원까지 수업을 포함하면 당연히 역사도 있고, 대학원 자원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 수업 중에 여성도 있죠. 여성도 있고, 그 뭐지? 정신건강론도, 정신건강론 있구나. 정신건강 사회복지론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있어요. 저희가 그 학교마다 이 과목을 다 여는 학교는 없어요. 모든 거의 사회복지 관련된 보면 이거 100% 있다 이런 건 없고요. 이 선택 과목 중에 한 많으면 절반, 진짜 많아야지 한 70% 80%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죠. 지금 사회복지 융합전공이랑 행정학과 두 가지 전공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과목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학부 수업이랑 그 대학원 수업을 여러분 두 과목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치시고 그거를 다 포함하시면 아마 자격증 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변경된 거는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까지 입학하신 분들은 이전에 것 17과목이 아니고 14과목 드셔도 되고, 여기 말하면 실습 있잖아요. 이게 사회복지 실습도 여기 사회복지 실습 어딨어? 실습 현장 실습도 이전에는 120시간까지만 하시면 되고, 2002, 그러니까 20학번이죠. 20학번 이후는 160시간을 하셔야 돼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학번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학번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1학년생은 없잖아. 그러니까 1학년생은 없기 때문에 요게 조금 달라져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교과목도 이전에 들었던 19학번까지는 이 교과목 이름이 내가 선생님 제가 이 과목이 바뀐 교과목이 아니라 옛날 교과목 괜찮아요. 19학번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20학번 이후부터는 내가 20학번인데 내 그 표에 이런 이름으로 돼 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과목도. 이건 전부 다 20학번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들었던 과목이 있는데 이 이름인데 이거 연동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아니에요. 19학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뭐 전반적으로 쭉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어떤 이건 지울게요. 전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영미의 어떤 사회복지의 어떤 역사, 뭐 엘리자베스 구민법부터 시작해서 길버트, 뭐 중요한 건 열등처우 원칙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오늘날 사회복지에 많이 남아있다고. 그 다음에 자선직 COS랑 인보관, 세틀먼트 하우스 두 개의 어떤 차이. 하나는 개인, COS는 개인. 그 다음에 그 세틀먼트는 환경을 중시했다고 하고, 이런 것이 1900년 넘어가면서 두 가지 어떤 논쟁, 개인이냐 환경이냐 진단이냐 성장이냐 뭐 이런 논쟁을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어떤 대립들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그것을 넘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어떤 복잡성, 다양성이 도출되었고, 이런 것이 어떤 통합성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그 이후로는 어떤 더 그랜드 티오리를 우리가 포함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다양성의 시대로 전복되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그 중에 시작이 카바를 비롯해서 그 우리나라 어떤 여러가지 단체들이 발전해 왔고, 교육 차원에서도 다양한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경영학과 계열과 더불어 사회복지학과가 아마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제일 많을 거예요. 거의 한 200개 이상의 학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197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사 제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반적인 큰 내용은 어려운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